지금 부동산 가격 바닥 찍은 건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아직 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네. 반등이라는 것은 네. 사실 선고판 판단 같다고 맞습니다. 일시적 반등은 맞지만 그렇죠. 추세적으로 네. 가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책인싸의 초대손님, 우리 책인싸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책인싸에 두 번째 출연해 주신 또 인싸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공통 인트로 질문 중에 하나가 삼행시인데 한문도 교수님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에 부동산으로 하면 어떨까?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힌트 주셔가지고 제가 미리 조금 생각해봤는데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아 혼돈스럽습니다. 동생 같은 우리 청년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산적한 부동산 시스템의 적폐를 개혁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인물, 오늘의 책인싸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요즘에 뭐 그냥 부동산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뛰어넘어서 정말 서민의 멘토 이렇게 주목받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소감이?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할 소리는 아니고 모든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나 또 교수님도 사석에서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주시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어떤 좀 급격한 폭등, 폭락 이런 속에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좀 안정적인 주택 정책이 필요한 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우연히 이제 스피커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지금 과찬의 이제 말씀인 것 같고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 인생이 많이 남지는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이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저는 뭐 재미있게 잘 살았고 베이비 부모 세대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문명의 혜택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혜택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보니까 저희 때보다 능력이 출중하고 능력이 많고 또 심성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부동산 특히 시스템에서 약간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서민의 입장에서 그 살고 있는 그 집의 집값은 전 재산이죠. 그렇죠. 그리고 전 재산 이상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민의 경우 그냥 1주택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집값은 보통 이제 대출 껴서 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재산 이상인 경우도 많고 또 세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이제 집값은 보증금보다 높은 수준이니까 정말 집값은 전 재산이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이나 강연이나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다주택자나 뭐 자산가들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정보를 취득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서민 여러분들은 정보의 괴리가 또 있기 때문에 나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그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고 움직이신다면 정말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폭등과 폭락에 더 폭등 속에서 집을 못 들고 있거나 폭락 속에서 또 집을 들고 있거나 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방송 활동하시고 하시면서 정말 서민의 멘토로서 역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과찬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고요. 자, 이 더 크래시라는 이 책을 정말 이름도 셉니다. 이 책을 어쨌든 기획하고 집필하시게 된 계기를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쭙고자 합니다. 일단 뭐 요 책을 내주신 출판사에서 강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인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주셨던
정보에 조금 약하시고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좀 강연해 달라 이러셔가지고 네. 그 강연한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네. 제가 이제 리라이팅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정보들을 정리해가지고 예. 일반 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정보들을 다 취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걸 좀 요약해가지고 그러시군요. 몇 가지만 정확히 보시면 아 시장이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뭐 폭락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고 네. 또 경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뭘 중요시 봐야 되는지 네. 뭐 교수님도 아시지만 금리하고 물가라는 게 말은 많이 듣지만 예. 정확하게 어떻게 체크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좀 기본적인 베이직한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네. 이런 부동산 시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네, 능력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지실 수 있도록 뭔가 잘 정리를 해 놓으신 느낌이 듭니다. 저도 물론 이 촬영 전에 책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만 너무 훌륭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께 마구마구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 시작을 알리는 3분 미니 강연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3분 미니 강연은 저를 안 보시고 네. 카메라를 주시하시면서 강연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네.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3분 미니 강연을 양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 책의 부제처럼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갑자기 한 몇 년간, 7년간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박탈감도 느끼고 또 그 속에서 또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본 분도 계시고 어떻게 양극화 어떤 세대의 어떤 차이점과 또 이렇게 갈림 현상이 좀 나타나서 국민 모두가 돈을 버신 분이나 또 박탈감을 느끼신 분이나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요. 일단 그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없는 어떤 일반 분들께서는 이제 영크를 해가지고 꼭지에 사셔가지고 힘들고 계시고 또 집값이 막 오르는 시기에는 어떤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금리와 주택 가격의 관계 또 주택 가격의 어떤 고점에 따른 조정에 대한 어떤 예측이 좀 불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작년 하반기에 일단 거래 절벽을 동반해서 20-30% 전국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듬어 보시면 6-7년 전의 가격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250에서 한 300% 가까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소득 수준과 경제 성장률의 어떤 성장률 이런 걸 다 비교해 보면 적정한 주택 가격의 어떤 가격 수준이 나오는데요. 그 데이터가 좀 높아 있습니다. 높은 점에서 지금 약간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규제 완화 대책과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너무 급하게 집값이 또 하락해도 경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연착륙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던졌어요. 던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연착륙의 개념으로 가면 참 좋은데 또 일시적 반등이라는 사람도 있고 데드캣 바운스라는 사람도 있고 인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혼돈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와 그동안의 어떤 대한민국의 주택 흐름을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반짝 올랐다가 다시 6-7년 동안 횡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보니까 주택 가격의 수준과 국민 소득의 수준 그리고 경제 상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이제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이죠. 그런 부분을 통합해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데드캣 바운스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에서 최대 15%까지 추가 조정이 전국적으로 어느 시기에 이르면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정말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버벅댔는데요, 사실. 아니요. 정말 너무 명확하게. 오늘 왜 이렇게 저를. 오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의 이 부제, 조정은, 제목, 이 강연 요청 제목은 제 마음대로 정했었거든요. 네.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 문장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이 주제로 3분 미니 특강 해주셨는데 이미 오늘 1시간여 동안 대화 나눌 이야기의 어떤 기조 강연 격으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대담을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혼란의 부동산 상황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뭐 바닥이다, 누구는 바닥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 바닥 찍은 건가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직 안 찍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바닥은 지나봐야 아는 것인데 아직 완전히 지나지 않았거든요. 네. 여전히 뭐 일시적 반등이 나오지만 데이터나 모든 수치들은 네. 여전히 0 아래에 하락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상승 반전도 못한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과대 낙폭 후 반발 매수 일시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이제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 그래프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게 전주 대비 올랐나 떨어졌나를 보여주는 그 그래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집값 등락률로 봤을 때 최저점이 마이너스 0.48%, 그러니까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0.5%가 빠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나름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 맞습니다. 요 정도인데 이걸 갖고 바닥이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0 아래에서 바닥 찍고 올라간 거니까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당장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대출금리는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시중금리는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가장 먼저 하락을 시작했고요. 22년 끝자락부터. 그리고 거래량도 어쨌든 소폭 반등했다. 그리고 뭐 지금 등락률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락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0.55% 수준에서 마이너스 0.3%까지 0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 이 정도면 집값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바로 날카로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더 심했죠. 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측을 하면서 지금 대비를 하면서 가는 상황이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터지고 나서 6개월, 7개월 만에 강남 일대를 비롯해서 주로 수도권이 이제 30~40% 다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던진 규제나 대책과 똑같이 모든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하고 차이점은 하나. 그때는 금리가 노무현 정부 때 5%까지 갔다가 그 미국이 이제 터지고 나니까 금리를 인하하니까 같이 우리도 동반 인하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2%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저금리인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지금 다른 점이 우리 지금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그 특수한 어떤 자금이 40조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정부 정책 자금으로 지금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바젤3 DSR을 적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 자금이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약간 우회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자금이 투입됐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글로벌 금융위 때는 LTV를 70%를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비슷한 성향은 있죠. 그렇다면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근데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니까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천, 9천대에서 갑자기 2천대로 푹 떨어집니다. 그 바닥이 2천이었죠. 2천이었다가 이 정책을 던지고 나니까 바로 2, 3개월 뒤부터 6천, 7천, 8천대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게 벌써 2008년이면 15년 전인데 15년 전에 총량에 대비해서 8천 건을 간 것하고 지금 총량이 더 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반등을 했어요. 거래량도 늘고. 그 거래량 는 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3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비해서 반토막 수준은 안 되잖아요. 거래량 증가한 것이. 또 상승률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이미 음마아파트나 뭐 대치동의 일대 아파트들이 30~40% 빠졌다.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79제곱미터가 14억 한 8천까지 갔다가요. 7억 5천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반토막. 그렇게 다시 회복해가지고 13억 5천까지 회복을 합니다. 거의 고점 가까이.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죠. 벌써 틀리죠. 그러니까 유의미한 반등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런 반등의 모습이. 네, 그냥 단순한 우리 사례에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를 보면 네. 그때는 PIR 지수가요. 예. 6에서 8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지 18, 16, 네. 17 예. 찍잖아요. 예. 예. 꽤 떨어져서 15. 결론은 낮죠. 예. 예. 아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구나. 네, 네. 그러니까 수요가 뒷받침할 수 없는 경제 상황과 현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바닥을 찍었다고 아무도 표현하면 그건 성급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리스크들도 많고 네. 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의 상업용동산부터 해서 리스크가 너무 많잖아요. 국내 맞아요. PF도 그렇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반등이라는 것은 네. 사실 성급한 판단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성급하다. 이렇게. 일시적 반등은 맞지만 그렇죠.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금융부실 관련해서 네, 네. 이게 또 어떻게 될지가 하나의 관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우리 미분양 주택은 계속 쌓이고 있고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저는 가장 좀 지금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네. 생각도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쌓여가는 과정에서 뭐 더군다나 지난 3월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 파산과 금융부실 사태가 이제 점증되고 있는 모습인 건데 각자 나라마다 골마 있는 부분이 터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상황을.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골마 있는 게 부동산 PF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 PF 부실을 보고 계시고 또 역시 브릿지론 연체 심각하다고 보고 계실 텐데 이 두 가지 요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